안녕하세요. 네, 8월 해적입니다. 네, 해외 상품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 네, 해적이죠. 오늘이 저희 촬영 일자가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0일자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최근의 이슈가 미국이 금리를 이제 9월달에 이제 FOMC가 있잖아요. 동결할까 네. 올릴까? 동결할 것인가 올릴까? 것인가? 일단 이렇게 된 배경 자체가 이 금리 자체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경기가 계속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그러니까 각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야 금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동결이라도 할까? 동결이라도 할 텐데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자,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 촬영 이후에 이제 이번 달에는 잭슨홀 미팅부터 해서 각종 이슈들이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네.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지난주에 있었죠. 네, 잭슨홀 24일부터 25일까지. 정리를 좀 한번 좀 해주세요. 네, 24일부터 25일까지 일단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이때 그냥 모든 그 정부 중앙은행들의 의장 아니면 주요 인사들, 뭐 주요 경제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네. 일단 가장 모이는 가장 중요한 미팅 중에 하나죠, 1년에. 이게 연례 이제 행사가 된 그렇죠. 거죠. 예, 예. 이 잭슨홀이라는 도시가 약간 휴양지래요. 그래서 그 휴양지에서 조금 뭐 휴양도 이제 여름 막바지 휴가를 즐기면서 이제 경제 토론을 하는 거가 시작을 발당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1년 내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인식을 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일 이제 금요일 날 한국 시간 밤에 미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이 연설을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면 작년도에 파월이 좀 강하게 말했었죠. 네, 맞아요. 매파적으로 좀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 경제, 미국 지수들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할지 조금 집중이 많이 좀 관심이 됐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 맞아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 매파적으로 발언은 했지만 그 전에 FOMC 미팅 이제 기자회견에 또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다. 그냥 원로적인 얘기만 계속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지금. 왜냐면은 뭐 다시 원유가 80불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출항을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곡물 수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물가에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제 곡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제 에그플레이션까지 이제 연동되는 모든 부분이 플레이션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이런 데이터 지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8에서 9%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난 3%까지는 내려왔지만 연준의 입장은 아직 여전히 높다. 연준은 이제 적절한 경우 이제 금리를 더 인상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물가지수가 3%대로 하락하였지만 제 생각에 옛날 과거의 연준의 목표는 3%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2%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시장 대부분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제 높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의 2% 목표는 불가능할 거라고 불가능하다. 일단은 시장 전망치를 그렇게 내놨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연준만이 2%를 계속 고집하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직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았으니 3% 수준이 맞지 않나 다들 3%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낮죠. 했었단 말이죠. 근데 2%로 다시 목표를 재수정? 뭐 내부적인 의견으로 이제 그렇게 수정을 다시 네. 외부 표출 자체도 2%로 맞춰 얘기를 계속 하고 이야기를 있으니까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동결 인하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3%를 목표로 잡았으면 어떻게 보면 인하라는 조금 이제는 거기까지 다 왔으니까 네. 약간의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2%라고 명시를 해놨으니 아직도 1% 못해도 0.5%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그 목표까지 떨어질 때까지 인하를 할까? 라는 생각도 네. 이제 조금씩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쨌든 금리가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게 이제 이슈가 대두가 됐었는데
뭐 차분하게 어쨌든 금리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진행이 됐던 거고, 맞아요. 네, 연착륙에 일단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일단은 계속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이제 물가를 그것도 잡아야 있고. 되는 생각은 일단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파월이 말한 거는 이제 연준이 이제 중립금리,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성장과 물가를 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금리에 대한 수준이 어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은 뭐 5.2에서 5.5%지만 그 중립금리가 5%대인지 5.5인지 진짜 아니면 4%대인지 그런 중립금리의 수준을 모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파월을 비롯해서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조금 갈팡질팡한다? 일단은 본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이전에 내렸던 과거가 그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잘못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판단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물가가 내려갈 시기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또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네, 조금 맞아요. 말조심을 하는 건 느낌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은 이제 경제가 자기 생각대로는 이제 뭐 냉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쉽게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를 안 하고 있다고가 거의 저는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나 네. 아니면 이제 내일, 오늘이죠. 네. 30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까지 나와 버리니까 그 지표들이 이제 9월 달 22일 경에 있을 FOMC 전에 마지막 좀 중요하게 볼 지표라고 이제 좀 생각은 들고 있죠. 시장 자체에서 지금 내다보는 그러니까 뭐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뭐 오늘부로 저도 확인했지만은 88% 8%가 가까이가 동결을 이번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페드워치 조금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9월 FOMC에서는 88% 이상이 동결. 네. 11월에서도 동결이 50%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 현재는 지금 수준. 그 다음에 인상 25bp, 0.25%를 올려야 된다는 게 약 45%. 그러니까 얘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그 이번에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한 번은 뭐 일단은 파월 자체도 올해 한 번은 더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자체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지만 금리를 여기서 동결 이제 정책을 변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해줄 거를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파월 의장 입이나 다른 연준 입에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9월에 원래 제 기억상으로 한 저번 주만 해도 인상이 더 아마 퍼센트가 높았을 거예요. 네. 동결보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29일 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 이제 설문조사나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 30일 날 ADP 민감 그 다음에 어저께 또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죠. 네. 이게 모두 다 부진하게 발표가 네. 됐어요. 좋게 나오지가 않았. 잘 나왔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다 줄었으니까. 다 줄었으니까. 특히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거의 반토막.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재밌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종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잘 안 돌아 슬슬 이제 뭔가 삐끗거린다는 이슈인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기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럼으로써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과열된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나아가서 9월에 당장 한 달도 안 남은 9월 FOMC 며칠 때 금리는 인상이 없다.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턴어라운드로 확실히 지금 기대를 하는 입장이라 맞아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끝나는 지금 딱 상황이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결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불안하게 나올수록 안 좋게 나올수록 시장에는 오히려 뭐 금리 시장이든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이든 되게 호재로 지금 맞아요.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몇 년 전에는 다 교과서적인 의미지만 네. 지표가 안 좋아.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락. 네,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지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는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배웠던 교과서와는 완전 반대로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경제에 대한 매크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라는 경제라는 게 뭐 매크로든 마이크로든 이게 경제도 정치도 그러지만 경제 보고도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화가 진짜 네.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학생 때 배웠던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한번 일단은 지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꼬아서 그 다음 오히려 두 번, 세 번까지 꼬아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이게 알아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참 뭐 여러 경제학자도 있고 뭐 그런 중앙은행 의장도 있고 뭐 투자자들도 많은데 많이 똑똑해진 건지 아니면 너무 생각만 복잡해진 건지 네. 저희도 이제 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가격 변동폭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내려? 왜 올라? 한 번 더 생각을 저희도 더 하게 되니까.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야 이제 맨날 보는 게 이런 데이터들이니까 이런 데이터 보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했더니 일단은 거꾸로 움직여.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저희도 지금 요즘 매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미국이 9월 달에는 동결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가정하에 한통위가 지난주에 이제 똑같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동결을 똑같이 해버렸죠.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준금리가 3.5. 3.5. 네. 그리고 미국은 뭐 상당 5.5니까. 네, 2%? 여전히 2% 이상 차이가 나는 2% 거죠.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리고 한국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동결을 하면서 점점 벌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 점점 한국 주식시장도 좀 망가지고 외화도 많이 유출이 되고 네.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요즘 또, 버티더라고요. 네, 또.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 자체가 좀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다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유출 자체가 적다는 것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각종 지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뭐 지표는 다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조금 뭐 좀 버텨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좀 올려도 한국이 동결을 해도 2% 정도 차이가 나도 한국은 좀 버틸 수 있다. 근데 2%가 나면서 또 그 환율이 지금 또 1,300원 정 넘어갔잖아요. 환율에 대한 그 이슈도 환율도 뭐 우리가 갑자기 1,200원대로 훅 떨어진다면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가 이제 9월달이었고 10월달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변동 장세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30일 이제 각종 미국의 데이터들이 일단 안 좋게 나오면서 각종 지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향으로 움직였고 미국의 각 이제 주요 종목들 네, 개별 종목들도 같이 많이 올랐어요. 뭐 제가 일단은 뭐 해외 주식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련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AI로 인해서 AI.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총 뭐 S&P 500 지수 안에서도 이제는 탑5 안에 드는 정말 이제는 초우량주 상품이 종목이 됐고 뭐 이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뭐 며칠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그럼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섹터를 반도체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관심해야 되나?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각종 이제 미국 주식을 보는 전문가들이나 미국에서 이제 뽑아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도 말 그대로 이쪽에 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유심히 보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엔비디아는 특히 이제 구글이랑 연합해가지고 또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다. 전제 하에 될 일단 거다. 또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가 또 있었으니까, 네, 일단은 이쪽에 반도체를 커버해줄 AI 쪽 같이 보셔도 충분히 이번 뭐 9월달, 10월달까지는 굉장히 미국장은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럼 생각이 여전히 이제 들더라고요. 다른 섹터보다는 역시나 테크 섹터가 네, 맞아요. 여전히 테크가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주도하는 게 나스닥주가 대부분이니까 나스닥주를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이걸 또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원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오펙 플러스는 여전히 감산이 정책을 하는 상태에서 80불 밑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네.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뭐 8월 다 지났고 네. 이제 뭐 3, 4분기 9월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이 80불이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좀 하단을 좀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일단 감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시즌이었기 때문에 수요 자체도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던 재고도 자체도 또 상당히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대한 비축유도 사용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이제 원유 생산한 족족 이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요는 여전히 늘고도 강할 거다. 그래서 유가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은 상당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지수가 3%인데 거기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 이게 또 아까도 이제 태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안 끝나요. 끝낼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는 드론 전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이 가서 총 쏘다가 탱크가 가다가 비행기가 뭐 미사일 쏘다가 이제는 조종해서 드론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장기화, 진짜 코로나만큼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원유나 가스는 캐낼 수 있고 곡물은 재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원자재 중에서도 원유, 가스, 곡물 이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두 나라가 계속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으니 원유 가격, 가스 가격 쉽게 안 떨어질 거고 곡물 가격 쉽게 안 떨어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의 이 지금 3%대 인플레이션 이 수준이 가장 거의 최하단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뭐 거의 중간보다 제 생각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중간 수준보다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 레벨 구간을 80불에서 90불 사이를 지금 보고 있다면은 현재 가격도 중간보다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유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 90불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12월 달에 저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년 1월에 있을 FOMC에서 뭔가 이제 정책적인 이슈나 변화가 1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근데 12월 어차피 12월 말에 일단은 연주 FOMC가 있으니까 1월 중순 말쯤에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수석님, 우리가 그 원유까지 했을 때 금 얘기도 잠깐 건들고 가면은 2,00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103포인트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원래 예전되었으면 103포인트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면 금 가격이 실제로 2,000불 미만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 강한게 유지가 되는 상태도 불구하고 이제 금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있고.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금 가격도 한 번에 큰 폭의 등락이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에 대한 이슈는 아마 다음 연준이 있는 10월까지는
변동성이 저는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슈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표가 계속 이제 9월달 내내 안 좋다고 하면은, 하니까. 그렇다면은 금값이 오히려 그때는 이제 달러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반등. 근데 더 위로 금값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그러면 진짜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될 것이고, 지금 뭐 이런 원자재 이야기를 또 했지만은 최근에 이 원자재 이야기하면서 저희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시장은 저희가 최근에 중국이 어쨌든 이슈가 되는 게 많잖아요.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부동산 이슈랑 뭐 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좀 하는 것도, 네, 우리가 그 이번 8월 마지막 해적, 네. 9월의 초반의 해적을 마무리 짓는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부 플러스 각종 이제 상품에 대한 이야기,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파월의 이야기까지 오늘은 이야기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달은 마무리 짓고, 그렇죠. 10월 달이 더 이슈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9월 달에 대한 뭐 부분을 FOMC도 보고, 있고. 왜냐하면 10월 달에 봐야 일단은 말 그대로 4분기 마지막에 연준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그렇죠. 저희는 그때 이제 그 미국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은 중국 시간, 중국 이야기 잠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좋아요와 구독, 네,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